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간밤에 많이 올랐어요. 미국 시장이 최근에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또 갑자기 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파월 의장 해임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도 낮춰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급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견조해요. 우리 시장은 떨어지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하방의 경직성, 하방의 밑에 바닥이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오늘처럼 미국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함께 상승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확실히 올해 우리 시장이 좋다는 걸 오늘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4일 한국과 미국의 고위 무역 협상 네. 테이블에 오르게 될 텐데 여기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 기세를 또 몰아가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도 단단히 채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내일 SK 하이닉스 또 포스코 홀딩스 외 조선주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또 이게 투자 전략의 핵심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가 또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관세 협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확인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조선주의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도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테니까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이슈, 또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 함께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가포르의 분위기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이 급반등을 나타내면서 오늘은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부장 업체들, 반도체 관련해서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러면서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다가 간밤에 새벽이었죠. 새벽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도 있고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르는 그런 영향 때문에 2차 전지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그랬죠. 계속해서 대선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공약 이런 대선 테마주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들이 계속 나타났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선 정책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상승세가 좀 멈추는 모양새입니다.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담감,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는 양상이었고 이 외에도 저출산 관련 종목이라든지 세종시 수도 이전과 관련된 개연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오늘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움직임이 반도체를 포함한 주도주로 다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르게 순환매 돌았던 대선 정책 테마주들은 오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엇갈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이 오늘은 전력설비, 전선,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상승 탄력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구리의 생산지에서 뭔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시장의 기대치에 딱 맞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실망스러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런데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이런 일렉트릭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인프라 건설할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세에도 자유로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선 관련된 또 특별하게 상승 탄력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력 대선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그 전력 설비 그리고 그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선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어쨌든 정책 테마로 또다시 새로운 것이 부각되면서 전선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원전, 2차 전지 반도체, 수소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조선주들도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더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미국의 힘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관세 이야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꺼냈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역시 이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미국이 지금처럼 너무나 강공 드라이브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한 발 물러서면서 한 발 빼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새벽에 기자들과 문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막 많이 물어봤겠죠.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어쨌든 시진핑 주석과 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중 협상에 대해서 지금 잘 이야기를 나누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를 145%에서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협상이 된다면 145%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상당 수준 관세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숫자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렇지만 제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상당 수준 숫자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 보편관세, 상호관세 이런 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전반적으로 나라들에게 국가를 관세를 높게 매겼다가 지금 10%로 지금 다 일괄 동결 유예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145%에서 상당 부분 숫자가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국 무역 전쟁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어쨌든 긍정적인 이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코멘트를 해준 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파월 의장에 대한 이야기 어제 그제 막 이야기 많았잖아요. 파월 의장 해임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을 펼쳤는데 이것도 한 발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대신에 금리 스탠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 금리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부탁하는 이야기였다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에 대한 또 연준에 대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붕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안감도 좀 완화시켜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에 간밤에 뉴욕 시장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7 전부 다 올랐고요.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시장 파악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관세 관련된 업종의 대장주들 좀 풀어볼 거고요. 오늘 그 대장주를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는 좀 뚜렷한 특징은 있네요.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장 초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17만 주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유입된다라는 데 의미를 가져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1.45% 반등을 하면서 55,800원 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7만 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대비 상대적인 상승 탄력은 더 있는 상황이고요. 3% 가까운 상승세를 비춰요. 현재 주가가 17만 8,80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괜찮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미국에 생산된 그 차 판매 대수 이런 부분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북미 투자를 대규모로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힌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생산, 판매량이 늘 것으로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데 현재 1.45% 상승하면서 18만 8천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 역시 괜찮은 흐름으로 8만 8천 원 위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주인데 이거는 미국 쪽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 워낙 고율 덤핑에 대한 방지책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6월부터 함으로써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겠죠. 특히나 미국 내에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태양광 관련주에게는 더 그럴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 그 수의 심리를 받아가면서 오늘 4%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4,650원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시장이 뉴욕 시장 따라 트럼프 관세 정책 일부 일희일비는 하면 안 됩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호재 따라 오늘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관세 관련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슬라 봐야 되겠죠. 간밤에 새벽에 미국이 장 끝나고 나서 테슬라 실적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많이 예상을 했듯이 일단은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테슬라의 1분기 매출이 211억 1천만 달러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많이 낮은 193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9%, 1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자동차 매출,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그 안에서 테슬라 전기차, 자동차 매출이 20%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순이익도 71%나 급감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이거 생각보다 더 안 좋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은 더 안 좋은 숫자가 찍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시장 마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시장에서는 이제는 좀 테슬라의 주가가 턴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일단은 자율주행 차량, 사이버캣과 관련해서 올해 6월에 어쨌든 첫 선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상당한 성과로 이어지고 이게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주니퍼 새로운 모델 Y, 주니퍼 모델이 출시가 됐잖아요. 이것의 판매도 잘 되고 있고 또 오는 6월까지 저가 모델 생산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도찌에 쓰는 시간을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조금 더 이젠 테슬라나 xAI 이런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제발 좀 일론 머스크 이제는 트럼프 옆에 있지 말고 테슬라로 다시 좀 돌아와라, 본 사업에 좀 집중해라 라고 많은 주주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주주분들도 많은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약간은 입장을 바꾸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지지는 변함없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스탠스도 잘 보여주는 일론 머스크의 오늘 행보였는데요. 조금 있다가 블러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 테슬라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분석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나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잘 갑니다. 3% 상승세, 반등세 보여주면서 34만 2,600원 선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ESS,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럽이나 일본 시장에서 수주 계약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캐즘은 다 극복 못해도 ESS 시장에 집중 공략한 결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잇따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유상증자, 워낙 이제 대규모로 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를 또 생각해보면 배터리 밸류체인 부분에서 사업 확장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3.8% 가까운 상승세로 18만 4천 원 선에서 흐름을 좀 잘 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7% 상승폭이 꽤 남다르죠. 오늘 시원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비췄습니다. 뭐냐면 이제 북미 쪽 신차 효과 때문에 양극재 출하량이 1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멘트를 내놨고 신규 바이 리포트를 내놨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목표 주가를 9만 원 이상으로 올려잡았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반대입니다. KB증권에서 목표가를 1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유럽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 가능성이 좀 둔화될 부분이 있다. 이거는 성장률입니다. 그 부분이 좀 예상보다는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관세 충격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동반 오르는 흐름들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2.5% 반등 9만 7천 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섹터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전력 설비와 전선주들이 오늘 잘 가고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오르는지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LS 일렉트릭이 그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LS 일렉트릭은 일단은 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실망스러운 실적이었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분기 매출이 1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외 수출이나 해외 쪽에서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숫자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제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실적이 이제 피크아웃, 그놈의 피크아웃이죠. 피크아웃 온 건 아닌가라고 이 예상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 기회에 좀 차익 실현하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됐고요. 이러면서 증권사들의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봐라. 앞으로 더 성장성이 높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AI와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의 설립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에서의 매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곳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 실적이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판단이 좀 필요하겠고요. 자,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으로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전력망 시장, 생산 판매 다 일원화하는, 현지화하는 전략을 쓰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수혜 LS그룹이 지금은 주가가 좀 낮아지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자, 전선 관련주는 또 오늘 왜 오르냐. 구리 가격이 좀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간밤에 또 구리 가격이 많이 튀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선은 좀 우리 국내 이슈인데 결국에 전선도 지금 대선 정책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이 관련된 전략을 세웠는데 전국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구성망을 구축을 해서 이걸 빠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전선이 많이 쓰이겠죠. 전기를 여기저기로 전국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전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력 전책주로 그리고 에너지 정책주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오늘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럴 때 튀어오르는 단연 돋보이는 종목 가온전선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동남아나 북미 시장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고 당연히 해외 시장의 길이 열리겠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오늘 몰리면서 16% 급등세, 현재 주가 55,30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감소 이슈에도 불구하고 초고압 변압기나 대전반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5% 상승하면서 18만 1,8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조선도 3% 강세인 상황에서 효성중공업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증권사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도 실적 컨센서스 부합하겠네라고 예측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앞서서 말씀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분기 매출 영업이익 기준으로 분기 매출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1조 원 돌파 가능하다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적 뚜껑 잘 열어보고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도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전성 관련주 긍정적이다라는 흐름까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 또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 알아봐야 할 시간인데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꼭 챙겨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이야기할 때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와 함께 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막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미국 증시 대비 견조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크게 보면은 트럼프랑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랑 둘 다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훈풍이 조금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외국인이 아직까지도 이제 매도 포지션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물은 그나마 조금씩 사거든요. 근데 현물은 계속 파네요, 여전히. 근데 그나마 이제 오늘 아직 오전장에서 보니까 한 960억 정도 했는데 오후장에 좀 더 안 팔아서 1,000억 이하만 조금 유지했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 주쯤 되면은 다시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어찌됐건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도 이제 협상에 대한 게 아마 주말 사이에 어느 정도 가이드는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래도 주가에 조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의외로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버텨줬어요. 네, 버텨줬는데 이걸 버틴 거를 왜 그랬냐를 한번 따져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미 저희는 그 공매도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 시작하기 2주 전부터 빠질 거 다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금 피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었는데 결론은 이제 6월 3일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네, 누가 그렇죠. 되던.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맨날 싸우다 보니까 사이에 낀 우리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게 조금 시장 초반에는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관세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내수 쪽에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중국 내수 관련 섹터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양쪽에 껴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양쪽에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조금 더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 조금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나빠질 건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미 뭐 빠질 거 다 빠졌고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지금부터는 뭐 긍정적인 방향성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외국인 수급이 사실 뭐 거의 한 달 동안 쭉 보게 되면은 하루 빼고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의 폭이 오늘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 오후장까지 봐야 되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1,000억 원 아직은 미만이라는 점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또 대선,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정책 관련 기업들, 섹터들이 좀 강한 상승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새로운 섹터들이 강하게 치솟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오늘 태양광 짚어보겠습니다. 태양광 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엮이면서 오늘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 보고 계실까요? 태양광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뭐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네. 미국으로 들어가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이 맥스 3,293%. 말레이시아인가요?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3,521%. 1%.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와, 근데 이게 이제 대놓고 중국 기업 제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쪽에 대해서 니네 수혜 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안 돼라는 건데 뭐 이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기존부터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제재 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6월 달이 돼야지 확정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확정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6월이 안 돼도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굳이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트럼프 정부 때 이제 급격하게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1년 전에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반덤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미국 내 기업이나 많은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걸로 지금 이제 거의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뭐 바뀔 건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태양광 섹터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시아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주들이잖아요. 조금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아랫단도 뭐 SDN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4개국에서 미국에 들어가는 태양광 제품의 수입산 기준으로 볼 때 80%가 다 거기에서 들고 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동남아 쪽에서 들어오는 걸 이미 조금씩 줄여가고 있었어요. 계약 사항들을 조금 줄이고 야 이거 상황 보고 결정하자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국과 일본 쪽에서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하나솔루션도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공장 짓고 있잖아요. 솔라허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일체형 모듈화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공장이 완공된다라고 하면 그 미국 법인에서 생산하는 게 전체 물량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다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데 그 SDN이 네. 지금 한 7%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어제 상한가 기록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익 매도 물량 나오면서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조금 작아지다 보니까 네. 그 작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이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변동성을 저희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 변동성을 어려워요. 저희가 네. 사실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된 건데 그럼 관세에 있어서 결론은 우리나라도 뭐 저율 관세에 속하기는 하지만 결론 또 언제 변수가 생길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오시아이 홀딩스랑 하나솔루션 같은 대형주들이고요. 이미 이제 미국 쪽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나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 중소형주는 아직 작아진 수급 안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태양광만큼이나 어제 뭐 움직임을 가져갔던 게 풍력주들도 뭐 우리나라의 풍력 산단 뭐 이야기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았고 친환경 관련 기업들 뭐 탈탄소라든가 탈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대선 테마 기업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건데 네. 어떠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야, 요즘에 보니까 장난 네.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네. 오늘 뉴스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제 네. 파월한테 떠넘기게 하려다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더 해봤자 이거 용건 내가 먹겠구나. 큰일 났다. 네. 해서 아니다. 라고 이제 일단락이 네. 조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은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올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대선 관련 테마나 정책 관련주들밖에 없었는데, 야, 그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맞아요. 네.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 네. 발언했는데 지금 저희 몸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플라스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뭐 노트북 있죠, 뭐 있죠. 근데 이게 하는 게 쉬울까라는 거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해서 반짝할 수는 있지만 시간은 지나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세종시 이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이 또 막 달립니까? 성신영애가 또 막 미친 듯이 달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저는 항상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수익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20, 30% 수익 나면요, 저는 사실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5월달 넘어가면 저는 거기서 차익 실현해서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섹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섹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선을 할 때 보면 공약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공약들에 안 좋은 공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우리 이런 거 밀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긍정 회로가 돌아가요. 그러면 주머니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 대표적인 게 뭐 내수 업종들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뭐 유통이나 음식료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랑 광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대선 기간 동안에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까지 또 가지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차익 실현해서 테마랑 정책주에서 돈을 벌고, 내수나 이제 소비 진작과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테마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만 결국에는 소비가 진작되면서 이로 인해서 내수주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대표에서 좀 바라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네. 이마트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마트 매출액이 한 29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47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올해도 매출은 비슷할 것 같아요. 한 29조 정도 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4,600억 예상합니다. 와. 그러니까 1,0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현재 이제 87,500원 정도인데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기존 딱 상단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와서 그 자리를 안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고 대선 끝나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온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관련주는 저는 이제 네이버가 최근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컬리랑 또 손을 잡고 맞아요. 새벽 배송 또 하고 있고 몇 개월 전에는 또 넷플릭스랑 또 손을 잡아서 네이버 플레이스 그거 있잖아요. 결제하는 거. 네. 그거 하면은 넷플릭스도 공짜로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커머스나 광고나 뭐 이런 시장에서 손들을 많이 잡으면서 매출은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진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카카오랑은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에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네이버가 한때 또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얘기할 때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 들어서 얘기하긴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른 재료도 많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로봇 관련해서 글로벌 IB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됐던 종목인 만큼 그런 맞아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마트, 네이버 이렇게 두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 섹터도 어떻게 보면은 대선 테마와 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주사. 네, 지금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자사주 소각 5천 간다, 코스피,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지주사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이명박이 못한 거 이재명이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올 정도로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밸류업 관련해서는 저는 말뿐이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유인즉슨 네. 기존의 밸류업 같은 경우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여야가 여기서는 안 싸웠습니다. 밸류업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주들 사실은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우상향을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조금 조용해요. 관세 쪽으로 이제 이슈가 다 넘어가다 보니까. 근데 지금 턴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그 코스피 자체가 조금 평가를 잘 받으려면 이거에 대한 것들도 꾸준하게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마 누가 되더라도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체 밸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사주를 사도 소각을 안 하면 사실은 소액주주들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소각하고 배당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된다라고 하면 좋아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주사들이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주사들이 이제 이걸 조금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그 투표 보통주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대주주들한테 이것까지 편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마 이게 뭐 조금 가이드가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연기금이 또 이거에 대한 걸 또 푸시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보험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냐면 보험회사들이 의외로 또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소각한다라고 하면 또 이에 대해서 당연히 뭐 개인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주사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보험사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자사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네.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조금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겠죠. 이제 보험사 쪽에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래에셋생명.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쪽에 대해서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앞단에 있는 애들이 먼저 액션을 해야 됩니다. 걔네들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정부에서. 그래서 아마 액션이 가장 먼저 나올 거고 그로 인하면 당연히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들 쪽에서는 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롯데입니다. 그래요? 네, 롯데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롯데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사실은 내수주에 조금 특화돼 있잖아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롯데가 조금 이슈될 만한 게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롯데 아래에서 뭐 한동안 조금 이슈됐던 건 롯데 관광개발 정도? 네, 나머지는 이제 거의 없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롯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정책으로 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틈을 타서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 네, 라는 게 당연히 나올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또 이미지가 좋아지고 수급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 가지 또 신사업 관련 얘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에서는 롯데, 보험사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 관련돼서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주가의 레벨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주사에서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두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지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섹터들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공약주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약주는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 또 시장이 다 섹터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서, 근데 이제 간만에 올라오는 섹터가 전력기기랑 전선. 실적 좋더라고요. 네, 뭐 실적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허들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 기존 거 실적까지는 오케이. 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은데 라는 게 이제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전망이 완전 엇갈리더라고요. 네, 증권사에서. 엇갈려요. 지금 반반이잖아요. 네. 저는 올라간다에 한 표입니다.
이유인즉슨 네. 지금 악재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예를 들면 LX 일렉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일렉도 HD 현대일렉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악재는 딱 하나입니다. 야, 지금 최근 들어서 보니까 데이터 센터들 축소하고 지금 다 철회하고, 네. 막 철회하고 네. 생각해 본다고 하던데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MS에서도 나왔죠.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네. 나왔어요. 이게 왜 나올까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트럼프 때문이랍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네. 지금 상황 보고 하겠다 이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은 중국에 막 쫙 올렸다가 네. 좀 뒷걸음질해서 이제 물러나는 모습을 또 네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계속 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하반기, 상반기 중으로는 조금 저는 일단락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MS나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밀어놨던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네. 전력기기 관련주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네. 결론은 에너지 관련된 걸 계속 생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다음에 LNG 프로젝트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LNG를 또 연료로 해서 에너지를 네.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전력기기와 전선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라는 어떤 관점입니다. 종목을 봐야 될까요? LS 일렉입니다. 아, LS 일렉트릭. 네, 방금 얘기한 거 다 포함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3월 달에 네. 대전반이랑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미국 쪽에서 받아온 게 있어요. 근데 이게 1분기 실적에는 포함이 굉장히 조금 됐고요. 2분기부터 아마 2,500억 정도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반기에 추가 수주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조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8만 원 부근인데 네. 가격 그럼 어떻게 밴드를 잡고 가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요 밴드에서 네. 갑자기 탁 튀어오르려면 추가 수주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거는 같아요. 네. 이슈가 언제 나올지는 사실은 트럼프한테 달린 거니까. 근데 조금 빠질 때마다 계속 저는 모아두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저는 25만 원대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략주 LS 일렉트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건우 대표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부터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번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치는 각각 1.8%, 1.6%다.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 전망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낙폭은 더 두드러진다.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첨, 캐나다, 기타 선진국 등 IMF가 분류한 선진국 중에서도 낙폭이 가장 크다. IMF는 무역 긴장과 글로벌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며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이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다자 간 무역 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슬라 기대 이하 1분기 성적표. 테슬라는 22일 1분기 매출이 193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 매출은 140억 달러로 20% 감소했다. 순이익은 4억 9천만 달러로 무려 71%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조정주당 순이익은 27센트로 이 역시 예상치를 밑돌았다. 테슬라 측은 테슬라 Y 모델 새로운 버전을 생산하기 위해 4개의 자동차 공장 라인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이 이번 매출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며 또한 평균 판매 가격과 판매 인센티브가 낮아진 것도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규장에서 4.6% 오른 테슬라 주가는 장마감 이후 소폭 하락하다 오후 4시 30분 기준 0.7%가량 오르고 있다.
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코스피 1%대, 코스닥도 0.8%대 상승 유지하고 있고 수급 좀 잠깐 보면은 아직까지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선 매수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좀 볼까요?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25%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 0.25% 정도 강보합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가 어제 0.8% 가까이 상승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갭상승이 나왔네요. 2.4%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 관세 조금 줄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 출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1.45%나 상승하면서 급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인데, 자,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테슬라의 실적입니다. 저희가 전에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더 자세하게 이분과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테슬라 실적을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셔서 일단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박사님이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안 좋았는지 일단은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194억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마이너스 9%. 네,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 순이익률 보시면 2019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 좋은 결과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시장에서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이것이 선반영되었느냐, 사후 반영되느냐 이 문제였는데 선반영된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고 네, 반등했어요. 그리고 어닝콜 시간 동안 일론 머스크가 CFO가 이야기하는 동안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미 인도량에서 대단히 저조한 인도량이 마이너스 13%를 기록을 했었고 그쵸. 이 부분에서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트럼프와 파월이 싸우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최근 올해 들어서 최저가를 찍었었잖아요. 그쵸. 220달러. 여기에 이미 매출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이 선반영됐다는 것이 이제 시장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나쁜 네. 소식보다. 그래서 이번 어닝콜과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서 6월 달에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가 6월 달에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전을 연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분명하게 못을 그쵸, 박았고 문서상으로도 못을 박았고 그다음에 CFO도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만 얘기했으면 우리가 또 연기될 거라고 충분히 했을 텐데 문서상으로 박았기 때문에 이건 6월에 진행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됐다라고 보고 준비가 있고 됐나 봐요. 그리고 지금 이미 사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그 어닝콜에서는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2만 마일을 한 번에 멈춤 없이도 달린 기록을 세웠다. 2만 마일이면 거의 3만 킬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로보택시에 대한 전망을 명확히 가이던스를 명확히 줬다. 네네. 실적은 안 좋았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는데 이미 작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가 2025년에 뉴 모델스 영어로는 복수를 썼습니다. 새로운 모델들을 모델스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의 첫 번째가 모델 Y 주니퍼고요. 그렇죠. 그건 나왔죠. 네, 그건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나왔어요. 6월 정도에 새로운 중저가 모델을 발표를 하고 출시한다. 그리고 대량 생산은 언박스드 프로세스에 의한 것은 사이버캡도 그렇고 이것의 대량 생산은 내년부터다. 하지만 올해도 분명히 생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요것이 있고요. 지금 언론에서 로이터가 보도하고 좀 많은 한국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모델 Y의 일종의 저렴이 버전. 모델 Y의 이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모델이고. 네, 다른 모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인 주니퍼가 있고 지금 그리고 이 주니퍼의 저렴이 버전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연기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내년 내에 나올까 올해 나올까 논의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올해 나올 걸로 생각하면서 로이터가 연기됐다고 보도를 한 거고 테슬라는 이번에 나왔지만 그거는 원래 올해 나올 생각이 없었다고 어닝콜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와 다르게 사이버캡하고 거의 모델의 생김새가 비슷한 모델 2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모델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모델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직 설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네네. 있습니다. 이것을 6월 달에
시험 생산한다라고 밝혔어요. 그건 그쵸. 뭐냐면 아마 빠르면 5월 초에 네. 모델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다음 달이네요. 네, 다음 달 초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나 저는 다다음 주 정도, 5월 둘째 주 정도 되면은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게 될 겁니다. 이 모델이 6월 말부터 생산 판매에 들어가게 되면 5월 달부터는 예약 판매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한 겁니다. 네. 여기 박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뭐 로보택시도 중요하지만 저가형 모델이 출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네.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가형 모델을 해야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특히 비아디의 추격으로 인해서 그쵸, 네. 대단히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중저가형 그래서 3만 달러 미만의 차량이 네네. 반드시 테슬라에겐 필요했습니다. 이 모델을 지금 6월 말에 공개를 하겠다고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네네, 했고 그쵸. 문서상으로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모델 Y의 저렴이 버전이 아니라 저가형 모델이 아니라 중저가형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라는 것. 이것은 아마 사이버캡과 유사한 모델을 디자인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모델이 생산 판매에 들어가고 5월 달에는 예약 판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대단히 좋은 소식이라고 그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이번에 이제 어닝콜에서 나왔던 질문은 뭐냐면 로보택시 오케이 텍사스에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네. 언제쯤 차량 소유자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북미에서는 지금 FSD가 되고 있으니까 네. 즉 로보택시에서 아마 버전 14가 FSD 버전 14가 나올 거고요. 네. 이 버전 14를 그러면 투자자들 질문하면 나는 언제쯤부터 쓸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흔히 말해서 네. 이 버전 지금 로보택시는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화이잖아요. 비감독화를 모든 사람들이 쓰게 하는 것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늦게 법률상의 문제가 이거는 좀 규제 이슈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올 수 있지만 똑같은 수준의 기술을 감독하에는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을 감독하에 왜 비감독은 법의 허락을 그러니까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네. 감독하는 쓸 수 있는데 사실은 퀄리티는 똑같다는 거죠. 아. 이거는 곧 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보택시 사업도 로보택시는 정말 테슬라가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네네. 이거 시험 비즈니스를 오스틴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을 미국 전역으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확장시킬 확대하겠죠. 거라고 이건 일론 머스크가 구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도 네, 있다. 좀 과장된 얘기들 네, 수도 그렇지만 있죠. 분명하게 자율주행이 진짜 목전에 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비감독화해서 웨이모하고 똑같이 되는데 웨이모하고 다르게 레이더하고 라이다 없이 또 고화질의 HD 맵이 없이 지도가 없이도 네.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처음으로 비전으로만 되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 운영에 물론 시험이지만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게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잦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언론에서 연일 이것이 보도가 된다면 시작됐다고 해서 아마 주가는 시작되면 바로 오를 거예요. 그쵸, 그쵸. 하지만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그럼 또 출렁출렁 출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역사적인 시기를 2025년 테슬라가 맞게 된다는 거고 그렇네요. 드디어 모델 3와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이 아닌 새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이 모델.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FSD가 만약에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에 전체 차량에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저런 FSD가 되는 북미에서는 저런 차를 탈래. 왜? 인간 감독하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2만 킬로를 개입 없이 자, 달릴 그쵸. 수 있다는데 덜 힘들게 네, 운전해서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일론 거잖아요. 머스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차에 타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시대가 그렇죠. 곧 올 것이다. 차에서 있는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네. 세상이 열린다.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얘기를 부분에 하잖아요. 대해서 기대치가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매출에 의한 실망의 하방 압력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옵티머스도 있지만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세상을 이긴 거에 대한 조금은 시간이 좀 더 먼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FSD의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새로운 모델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2019년 이후 또는 2022년 이후에 총 매출 이익률 자동차 사업 부분은 정말 네. 이번에 자동차 부분의 매출은 20%가 줄었거든요. 20% 줄었어요. 그런데 매출 순이익률은 더 줄었어요. 네. 자동차 부분. 왜냐하면 자동차의 판매 평균 가격도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가격도 내렸죠. 물론 생산 비용도 내려갔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가이던스가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좋은 소식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 실적을 저희가 봤을 때 어쨌든 예상했던 인도 대수가 줄어들었고 말씀해 주셨듯이 전에도 생산 라인을 일단은 중지시킨 다음에 네.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생산 라인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량이나 인도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맞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걸 지금 뭐 주니퍼뿐만 아니라 저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준비나 생산 라인 세팅을 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될까요? 그렇죠. 그 얘기도 했어요. 네. 그 저가 모델, 새로운 신모델에 대한 생산 라인 세팅이 네. 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양산은,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은 올해 말이나 내년초로 미뤄온 거 봐서 조금씩 생산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4개 공장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것 또한 전체 모든 공장에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에서 출시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빼먹은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뭘까요?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지에서 활동하고 트럼프 행정에 너무 예.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내려가는 그쵸.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주주들이 있죠.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 한국에서는 과잉 해석하면서 이제는 도지 그만두고 테슬라로 돌아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끝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반기에는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투자자들의 질의응답 속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요 순간 딱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좋은 소식인데요. 네. 근데 이거는 도지로부터의 완전한 철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쵸. 일론 머스크는 도지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특수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150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 150일? 150일, 예, 1년에 150일이기 때문에 이 150일이 끝나간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네요. 그러고 나서 바로 테슬라로 좀 더 집중한 시간을 갖겠다니까 즉 자기가 2025년에 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거의 다 끝나간다. 그리고 원래 150일이 할 수 있는 한계다. 최대한 한계인데 이것이 거의 리밋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우선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주주들도 지금 제발 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좀 집중해라. 이제는 주가 떨어진 거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도지 일을 하면서도 준비는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에 본인이 집중하는 시간을 이제는 뭐 시간 배분 결국에 일을 할 때 시간 배분을 해서 하는 걸 테니까 이 테슬라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보여줄 텐데 그게 나쁜 소식도 있어요. 나쁜 소식은 뭔가요, 그러면? 나쁜 소식은 이번에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서 물론 예. 뭐 전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차량에서는 25% 네. 그리고 부품에서는 20% 이런 관세 부분이 있어서 테슬라는 현지화를 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부품이 어쨌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뭐 있잖아요. 조금씩은 있고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네. 부분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에너지 사업 부분입니다. 에너지요? 에너지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67%가 네, 성장을 성장률이 했습니다.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너지 부분에서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상하이 에너지 공장, 즉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에서 100개의 메가팩을 생산했다. 그거는 여러분 생산하자마자 매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설치될 때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네네. 설치가 되는 2분기 때는 상하이까지 해서 에너지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하이도 생산을 이제 양산 체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메가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까요? 100% 중국에서 수입되는 LFP 배터리를 쓰고 있죠. 아, 그럼 여기에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테슬라도 분명하게 이번 보고서에 쓰고 있어요. 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2분기 때 미국에서의 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1분기는 대부분 작년 12월에 생산하거나 뭐 빨라야 올해 1월까지 생산했던 것이 설치되면서 1분기 매출로, 그러니까 매출로 잡혀진 건데 이때는 관세 영향이 없었죠. 없었을 때고. 그리고 3월 달까지도 생산하는 것은 관세 영향이 없었죠. 없죠. 네. 그러면 이것이 2분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수입이 되는 LFP 배터리는 100%가 관세가 넘는 그렇죠. 관세가 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입을 멈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수입한 LFP 배터리로 2분기 때도 생산을 좀 할 거고 1분기 때 생산하는 것이 2분기 매출로 잡힐 것이니까 그렇죠. 2분기의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성장은 대단히 고도화될 수 있지만 이것이 3분기, 4분기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사실상 미국의 공장은 생산하는 게 의미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표현이 어닝콜에서. 왜냐하면 이 정도면은 손해 보면서 판매되게 되는 거죠. LFP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 걸 사야 되면 또 그 가격이 중국 그러니까 거랑 같이 현재로서는 싸진 않을 테니까. 3원 개 배터리로 대체할 수 없다. 네네. 미국에서 생산되는 LFP 배터리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대를 하는 것은 요 시기가 끝나기 전에 중국과의 협상이 끝나거나 네. 또는 애플처럼 스마트폰은 예외 조항을 하는 것처럼 테슬라에게 좀 자동차 예외. 부품은 예외 조항으로 미국이 안 하겠지만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에너지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예외 조항으로 할수 한다. 있다. 낮춰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만약에 식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에너지 사업 부분으로 들어가는 LFP에는 관세가 예외 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테슬라는 기대를 하는 건데요. 이 기대가 실현될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죠. 네. 트럼프가 선물을 해줄지 아닐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만약에 이것이 예외 조항이 되지 않고 LFP 배터리가 그대로 중국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공장은 스톱해야 되는. 하지만 물론 다행스럽게 상하이 공장이 풀 가동되면서 네. 미국 공장보다 규모가 큽니다. 상하이 공장은. 그쵸. 그러면서 이 매출세는 이어나갈 수 있지만 원래는 더블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2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에너지 부분의 매출은 2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성장하는 수준에 멈춘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확실한 부분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이것이 가장 큰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너지 부분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것은 20%밖에 되지 네네. 않아요. 금액에서는. 근데 이익률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5%하고 27%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순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면은 즉 현금을 찍어내고 있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는 전체적으로 겁니다. 마진을 높여주는. 그렇죠. 마진을 높여주고 있고 테슬라에게 캐시를 현금을 가져다주는 현금 머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작동이 멈추게 된다든지 제한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은 테슬라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동차 부분에서는 또 상반되네요, 그죠? 네. 자동차 부분에서 숫자는 안 좋게 나왔지만 새로운 모멘텀을 넣어줬고 네. 반면에 에너지 부분은 숫자는 좋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겼고 네. 불확실성이 생겼고 네. 이런 상황인 게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할까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론 머스크도 돌아오고 새로운 모델도 공개가 되고 로봇 택시도 움직이는 게 이제 막 보이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아무래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테슬라 자체만으로 본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하지만 네. 여기에 이걸 모든 걸 짓누르고 있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인 거죠. 네네.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이죠. 만약에 중국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더욱더 심화된다거나 사실 어제 모든 주가가 올랐던 거는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네. 언론에서 중국하고 우리 사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네. 이것이 조금 더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중국하고도 성공적인 협상을 할 거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되게 중요했던 것처럼 만약에 또 나와서 진짜로 막 파월 의장을 연준 의장을 뭐 해임한다. 해임을 한다 막 이런 일을 하면은 시장의 신뢰도는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고 또는 해임은 하지 않더라도 해임은 사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이와 주사한 예를 들면 그림자 의장 왜냐하면 다음 인선권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이 사람이 내년 5월 달까지가 임기니까 파월 의장이 다음번 페드 의장이야.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모습을 주면서 지금 페드를 압박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 페드가 굴복하게 되면 대단히 시장은 안 좋아질 거고요. 그러게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있는 관세 협상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난항을 겪게 된다든지 3개월이라는 이 협상의 시간을 넘어서게 된다든지 중국하고 정말 강대강 대립을 하면서 지금 중국 막 보잉기를 갖다가 지금 막 중국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 막 이러면서 네. 비행기를 날려보내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만약에 정말 안 되겠어 그럼 중국이 잡고 있는 세 가지 이 미국의 히든 카드가 뭐냐면 애플. 엔비디아는 이미 뭐 미국에 스스로 저렇게 중국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팔리는 것의 약 40%가 중국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유통에서 커머스 부분에서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압박할 경우에 테슬라 주가에도 안 좋을 수가 있다. 즉 거시경제 요인은
테슬라 주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금 현재 보고 내부적인 펀다멘탈의 변화가 마침내 6월부터는 시작될 수 있고 그 6월에 대한 예고가 5월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작년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펀다멘탈과 관계없는 기대치의 상승이었다라면 네. 이제 6월부터는 펀다멘탈의 변화와 관련된 테슬라 주가 상승 시기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네. 이거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아니고 내부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한테 얘기했다는데 X와 XAI를 합치면서 뭐 AI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요거는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추진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옵티머스가 나왔는데 옵티머스에는 자체 테슬라가 갖고 있는 AI 기술도 결합돼야 되지만 X.AI가 만든 네. 그록이라는 것이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하는데 로봇에게 사람이 일을 시킬 때 막 프로그램을 한게 이렇게 했고 야 저거 좀 떨어진 멍키 좀 주워와. 그리고 너가 오늘 할 일은 이거를 하는 건데 시간당 몇 개 가지고 100개 할 수 있겠어? 아니요, 못 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네네. 태스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즈닝, 추론 기술이라고 해서 사물을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데 그러면서 좀 더 최적화된 동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추론 기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어 모델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록이 만든 언어 모델들이 옵티머스에서 적용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서 테슬라와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이런 언어를 통한 통제도 중요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저는 XAI X.com을 이제 인수했죠. XAI가. 자, XAI에 대한 지분 투자를 일론 머스크가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XAI의 기술이 테슬라에 적용돼서 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고 옵티머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떠한 X.AI와 테슬라의 어떠한 기술적인 협업뿐만이 아니라 재무적인 협업 또 저는 재무적으로까지. 올해 안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또 타이밍 딱 우리 강정수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테슬라 오늘 컨퍼런스 콜 실적을 자세하게 장점 좋았던 소식, 안 좋았던 소식을 쫙 정리를 했으니까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방향성에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박사님.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vs 시진핑 플러스 트럼프 vs 파월, 휴전 모드 발동, 에너지 고속도로 대선 공약 관련주 급등세, 특징주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자, 트럼프가 드디어 싸움을 멈춘 걸까요? 아니면은 쉬는 걸까요? 어쨌든 트럼프와 시진핑, 트럼프와 파월, 뭐 자기 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트럼프는 무조건 물론 이게 언론에 의해서 불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약간 싸움꾼 이미지인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약간 어제 그런 제스처들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제스처다. 트럼프는 항상 뭐 일기 때의 나를 믿어라. 결국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리고 이 수많은 지지,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눌렀던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지지도를 얻어서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해준 그 힘으로 나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파라던가 반대파의 목소리만 키워서 보도하는 특정 언론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에 일기 때 다 행복하지 않았느냐. 월가도 좋았고 주가도 좋았고 경기도 좋았다. 결국에 이걸 하는 이유는 주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을 두둑히 넣어주려는 것이니까 버텨라, 참아라.
했지만 하지만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그렇죠? 하도 아우성을 치고 막 그 보이스가 점점 더 커지니까 뭐 그거를 제스처를 취했는지 즉흥적으로 했는지 뭐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트럼프는 다 계획적이라고 하고 민주당이랑 그 민주당 편향 언론에서는 계속 뭐 저거 즉흥적이다. 3초 만에 결정했느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뒤바꿨느니 뭐 그러고 있으니 모르겠죠.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알겠죠. 그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모를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미리 계획을 한 건지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시장 친화적인 말을 해야겠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팩트는 그거죠. 어제 그런 제스처들이 시장에서는 환영한다는 거죠. 그게 뭐 중국한테 뭐 관세를 뭐 내려줄 수도 있다. 145라는 숫자에서 이제 더 나아가진 않겠다. 그리고 이제 파월도 해임하진 않겠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해임 권한이 없어요 원래. 해임 권한이 없는데 해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해임 권한이 없는데 뭘 해임하지 않아요. 해임 권한이 없다니까요. 뭐 해임에 압박을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두 개, 그렇죠? 중국의 관세를 내려줄 수도 있다. 플러스 파월을 해임하진 않는다. 뭐 그거 두 개가 결국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저 제스처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결국 급등했죠. 자, 뭐 다 급등 골고루 그냥 다 같이 급등 잘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게 피곤한 거를 싫어해요. 뭐 그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 트럼프가 4년 임기 마칠 때 이제 뭐 이 행복한 날이 올 테니까 그걸 버티라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자 이거는 인생의 스냅샷일 뿐이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 요즘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다시 이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시 실세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관도 주식 투자의 장점이 뭐냐?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 아니냐? 장기 투자인데 10일로 보더라도 5일 이상 올랐는데 반이 올랐는데 사람들은 며칠 엄청 급락하니까 하도 일희일비해라. 뭐 그게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는 뭐 일희일비가 아니라 맨날 일비인데 왜 일희라도 하루 줘라 뭐 이런 비아냥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조차 10일조차 참지 못하는데 10일조차 참지 못하는데 지금 뭐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10년을 어떻게 참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해버렸다. 이런 걸로. 내일 또 바뀔지도 모르겠죠. 내일 아침에 다시 이거 보다 보니까 나 시진핑 도저히 못 봐주겠다. 1000% 관세를 때리겠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저기 되는 거죠. 파월 금리 인하 안 하면은 또 다시 압박하겠다. 이러면은 또 저기 급락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애매모호하죠. 지금 여기서 쌍봉으로 꺾일 수도 있고 쌍바닥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나고 봐야 사실 그 실시간으로 이걸 맞춰야 결국 내 수익인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자 지나고 나면 이제 W자 되는 거고 지나고 나서 만약 폭락하면 이게 쌍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쌍봉이 되면은 이제 그 기술적 분석 교과서 뭐 교보문고나 그거 가면은 뭐 스테디셀러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따서 쓰겠죠. 자, 만약에 이게 급락했으면은 자 이제 급락한 쌍봉의 차트의 예로 쓰일 것이고 이게 나중에 쌍바닥을 그리고 W자로 올리면 상승 N자의 예로 또 쓰이겠죠. 그렇죠? 그거 여기선 몰라요. 여기선 지금. 여기서 맞춰야죠. 내 수익이 되려면 사실. 이 책 쓰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누누이 말했지만 책으로 돈을 버는 거지. 그렇죠? 책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뒤로 가보겠습니다. 쭉 가죠. 다 똑같으니까. 자, 다우지수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는 3M이 어제 가장 많이 올랐네요. 무려 8.12% 급등했습니다. 어제. 트래블러스 컴퍼니스 4.70,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4.09, 맥도날드도 3.36 올랐습니다. 맥도날드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죠. 이거 맥도날드 부동산주입니다. 그렇죠? 이거 햄버거주가 아니에요. 이 미국의 그 요지의 부동산 중요한 부동산에 다 맥도날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엄청 받아요. 가맹비를. 가맹비랑 그 임대료 있죠. 이게 진짜 안정적인 부동산주예요. 저거는. 자, 애플도 오랜만에 3.41 올랐죠. 애플, 아마존, 비자 다 올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쭉쭉 보겠습니다. 나스닥 2.71 올랐고요. 자,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쌍바닥이 될지 쌍봉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쌍바닥이 되길 바라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 푸치는 사람 말고는. 자, 나스닥 100 중에는 지금 그라일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22.38이군요. 많이 올랐네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관련주 오랜만에 7.95 올랐고, 넷플릭스는 어제 또, 5.31 진짜 세네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5.2, 테슬라도 4.6 올랐네요. 예,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P 500도, 그렇죠?
지금 쌍바닥인지 쌍봉인지 모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겠습니다. 어제는 전부 다 사이좋게 2%대 급등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다시 무너져서 저점 붕괴하면 쌍봉이에요. 올라가면 쌍바닥이고. 지금 기로점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떤 게 올랐나 봅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 중에서는 뭐가 올랐을까요? 제일 많이? 네, 심볼이 이거군요. 코엔트 코퍼레이션 이게 5.78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20, ARM 홀딩스 3.84, 인텔 3.56 이렇게 나가네요. 그 다음은 3% 미만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독일 닥스는 21선에 와갔죠.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상승 N자가 만들어진 상황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SAP 실적 발표하죠. ADR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게 독일 증시 1위 종목입니다. SAP가 ADR로 상장돼서 실적 발표 나오니까 독일 증시 볼 필요 없이 미국 증시 실적 발표 보면 되겠죠. SAP가 0.74 올랐고 가장 많이 오른 건 뭔가요? 이게 도이치 보루시아라고 읽어야 되나요? 2.21% 올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어는 영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위에 점이 2개 있죠. 자, 브라질 증시는 21선 돌파했습니다. 좋아요. 뒤로 가볼게요. 브라질 증시는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게 누홀딩스. 이것도 ADR로 상장되어 있죠. 워렌 버핏하고 캐시우드가 같이 투자한 종목. 이게 브라질 3위입니다. 누홀딩스 브라질의 핀테크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 인도가 좋아요. 지금 그 브라질 인도는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쌍바닥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 쌍바닥이 나올 때 이제 뭐 급등합니다. 이게 사례로 쓰이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알아야지 수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떨어지면 쌍봉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측해서 이 상승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측의 영역이에요, 사실. 그거를 책으로 써서 돈 벌려면 이제 책으로 이 결과를 갖고 책을 열심히 쓰시면 되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는 이치뱅크가 1.64로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유니레버도 2.03 올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은행이랑 소비재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상해 종합은 21선 돌파했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천도 21선에 다가섰네요. 자, 중국 상위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국은 상해 심천 말고도 그렇죠. 미국 증시에도 상장돼 있고 중국 증시에도 상장돼 있죠. 그래서 중국 통틀어서 1위는 홍콩에 있습니다. 텐센트 홀딩스가 1위죠. 이게 홍콩에 있어요. 텐센트 홀딩스가 3.18로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게임 운영도 하고, 그렇죠? 인터넷도 운영하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상해 귀주모테주나 심천의 CATL도 텐센트 홀딩스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가권도 자 이것도 지금 보시죠. 쌍바닥을 긋고 올라갈 수도 있고 쌍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은 TSMC를 비롯하여 엄청난 오늘 급등이 일어나고 있죠. TSMC랑 AS 테크놀로지, 미디어텍 이 지금 분업화된 거 다 오르고 있죠. 팹리스, 그다음에 파운드리, 그다음에 오사트까지 그렇죠? 세 개가 제일 많이 올라요. 반도체 밸류체인.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케이 증시는 21선 돌파했죠. 자, 이거 쌍바닥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야 21선 돌파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21선 돌파가 안 이루어졌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 도요타도 잘 오르고 패스트 리테일링 많이 오르네요, 오늘. 뒤로 가보겠습니다. 닌텐도도 올라요. 뒤로 가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 좋아요. 자, 코스피는 이거 보세요. 이제 쌍바닥 상승 N자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게 미리 예측을 해야 요걸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걸. 그쵸? 이게 다 나오면 이제 책을 쓰셔야 되고. 나오고 결과를 보려면 책을 써야 되고, 진짜 수익을 얻으려면 이 밑에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자, 코스피 좋고요. 자,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자, 코스닥도 61선에 다가서는 모습이네요. 모습이 좋아요, 지금. 뒤로 가볼게요. 자, 삼성전자부터 쭉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지금 하이닉스 두 개가 많이 오르네요. 뒤로 가볼게요.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1,430원 다시 올라서는데, 이제 이제 화해의 무드를 취하고 이러니까 다시 국력이 흔들린다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미국 달러가 약간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WTI는 반등을 했고요. 네, 아직도 그건 낮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상해 심천보다 더 높은 이제 홍콩에 있는 텐센트 홀딩스고요. 텐센트가 저위한 로봇 지분을 추가 매수했답니다. 텐센트 이제 로봇 회사예요. 그렇죠?
인터넷, 로봇, 뭐 자동차, 뭐 다 몽땅 다 합니다. 게임.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똑같은 거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귀주 몬테주 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네, 항타이증권에서 식음료 섹터 방어주를 주목하라는 얘기가 하나 나왔네요. 22일 날. 뒤로 가볼게요. 자, 닝더스타이, CATL, 네, 배터리 구조조정 가속화 이건 나왔던 뉴스고요. 21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TSMC. 자, TSMC도 지금 애매하죠? 자, 쌍바닥을 그릴 것 같지만 아직 쌍바닥은 확정이 안 된. 근데 여기서 상승을 예측해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경기 둔화 리스크 이미 반영됐다는 소식 드렸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는 21선 돌파했네요. 그쵸, 오늘 갭 상승하면서 돌파를 했고요. 뒤로 가볼게요. 도요타 자동차가 살아나고 있고,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21선 돌파 못했네요. 정말 답답하죠. 자, 이 뭉쳐진 이동평균선을 제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일본 통신사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코스닥 1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좋아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1선 돌파 못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은 지금 이동평균선을 다 누르고 위로 가면서 지금 40만 원대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좋아요. 뒤로 가볼게요. 자, 아직도 지금 수급은 또 안 들어오고 있죠. 또 1,000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쉬운 거죠. 빨리 우리나라 기업을 사줘야 되는데 기업을 사주지를 않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매불망 외국인 수급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특징 섹터들, 낙태피임, 전선, 전력설비. 자, 전력설비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전력설비 섹터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근데 바이오스마트인데 뭔가 바이오 기업 같은데 왜 전선인가? 자, 자회사 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TC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드는 게 이 무산소동이라는 요렇게 생긴 것들인데 바로 이게 이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필수 소재로 쓰인다고 해서 TC 머티리얼즈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스마트가 간 겁니다. 이름은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근데 자회사에 이것 때문에 여기 엮여 있어요. 자회사 TCT가 바로 TC 머티리얼즈고 TCT의 초고압 무산소동 CTC 전력 인프라 제품. 요것이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엮여서 저게 오른 겁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트럼프가 지금 싸움을 뭐 쉬는 건지 계속 지속될 건지 진짜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루하루가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래도 그냥 조금 쉬는 거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유행어를 붙여봤습니다. 트럼프 폭삭 지쳤수다. 좀 쉬자.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게임주 전략을 세워드릴 건데 관세 리스크도 있고 실적 시즌 대비해야 될 것도 있고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분석해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사실 저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무풍지대 안에 대표적인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군요. 네. 뭔가 딱 걸리는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예. 투자자분들이 게임주가 관세 무풍지대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좀 얘기가 좀 최근에 많은데 먼저 게임주를 설명을 드릴 때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소프트웨어 시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있는 반면에 하드웨어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시장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콘솔 기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은 관세가 붙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형의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관세가 붙지 않아서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관세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반면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 콘솔 기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관련해 가지고 뭐 부품이라든지 완제품 전체가 이제 관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콘솔 기기 보급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콘솔 기기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2를 이제 출시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예. 스위치 2 가격도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뭐 엑스박스 모두 이제 콘솔 기기 가격이 오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게임 업계, 전 세계 게임 업계가 좀 긴장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주는 관세 정책의 무풍지대다라고 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반은 맞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네. 게임이면 괜찮은데 하드웨어, 이거 콘솔 같은 그런 거는 타격이 미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똥은 게임주에 또 튀게 마련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한국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 또 글로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런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조금 특성이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저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PC와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게임이 되게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비중의 85%를 이 PC 모바일 온라인 게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솔 기기 비중이 매우 적어요. 2023년 기준으로 5%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무풍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예. 이제 관세 무풍 지역인 거지 게임 업종이 그냥 무풍 지역이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른 외적인 부분으로도 이제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같이 보셔야겠지만 아무래도 좀 관세 관련해서는 좀 무풍지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결국엔 지금 국내 게임 시장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좀 부진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데, 예. 게임 업계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게임 기업들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진한 모바일 게임 시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PC 글로벌 시장 콘솔 기기 쪽으로 좀 진출해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사실 한국 게임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모바일 위주로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드웨어 게임주는 많이 이게 편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해서 안심하려고 하니까 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진한 게임 업종에서 콘솔 이런 시장을 좀 넓히려고 하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소가 또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요소이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국내 게임사들이 좀 더 그런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너무 모바일 편중되어 있었던 부분을 지금 많이 이 부분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안 좋아짐으로써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 부문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좀 집중하지 못했던 영역이 PC 콘솔 게임에 너무 좀 등한시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타겟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타겟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 중심의 국내 게임 시장만 타겟하는 수익이 가지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PC 콘솔에서의 좀 두각을 나타낼 경우에는 그 유저층 대상을 글로벌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해외 유저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바일이나 PC 모바일 유저들도 많지만 콘솔 유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겟할 수 있는 시장층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많은 게임 개발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지금과 같은 하드웨어 기기 상승에 따른 보급률 저하가 좀 우려되는 상황은 사실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뭔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고 콘솔 게임 개발하려고 하는 그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최근 뭐 진행되고 있는 현황들이 있었나요? 콘솔 게임의 그 개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고 있는 게임사들이 있는지 네.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불모지 정도로 여겼을 정도로 조금 개발이 많이 더뎠었는데 최근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좀 많이 두각을 나타냈던 거는 네오위즈의 뭐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 그리고 예.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게임들이 처음 선보인 IP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판매량 또한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글로벌 유저들로부터 좀 소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 개발력이. 그래서 그 부분도 의미가 있었고 최근에는 크래프톤이 3월 말에 인조이라고 하는 신작을 출시를 하게 됨으로써 네. 출시 일주일 만에 이제 판매량 100만 장을 판매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무적인 성과가 있었고요. 굉장히 인기 있더라고요, 저게. 맞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버서커 카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라든지 크로노 오디세이, 카카오 게임즈 크로노 오디세이 같은 대작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에 봤을 때 좀 앞으로는 좀 다변화되는 플랫폼이 다변화되는 좀 지금 초입 단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완전 모바일의 일변도였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좀 그런 다변화되는 좀 초입 단계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콘솔 게임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인기가 적었던 거예요? 접근성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 뭐 모바일이 더 편해서 그러니까 결국 또 접근성인지 그런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몇 가지 예.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닌 게 예. 몇 가지 들 수 있는 게 일단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학생들, 그러니까 처음 게임을 접하시는 분들은 보통 게임을 어떻게 많이 접하냐면 PC방에 가서 PC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워낙 보급이 잘 되어 있고 요즘에는 워낙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예, 보니까 예. 가장 빠르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그 디바이스 기기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혹은 PC이기 때문에 게임을 그쪽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성 문제도 있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모바일,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가 이 BM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콘솔 같은 경우, 그러니까 PC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패키지 형태로 게임이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만 원이면 5만 원, 8만 원이면 8만 원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물건이 한번 판매가 되면 그거를 구매를 하면 그 몇십 시간 동안에 이제 플레이 타임을 하고 나서 그 이제 게임이 컨텐츠가 종료가 되는데 물론 그 뒤에 DLC도 판매할 수 있지만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기본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으나 실제로 게임 유저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레이를 하다 보면 되게 과금을 유도하는 것들이 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당 결제하는 이제 금액 자체가 아무래도 PC 콘솔 쪽보다는 워낙 높고 그리고 IP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익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구조, 라이브 서비스를 하면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모바일 게임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높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들이 많이 발현됐던 게 코로나 시기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이제 많은 수혜를 봤던 게 국내 네. 게임주였던 거고 하지만 코로나를 이제 이제 고점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비슷한 유형의 게임들이 모바일 쪽에서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 재미가 많이 떨어지고 또 BM 자체도 너무 많이 이제 좀 많이 소위 말하는 뽑아 먹다 보니까 네. 이제 좀 거기에 대한 좀 지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수익성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의 그 기존의 네. 영토였던 그 PC나 아니면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 하다가 아무래도 유저들은 또 신선한 거 자꾸 찾다 보니까 콘솔 쪽으로 아무튼 저변을 좀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관세 리스크가 이제 생긴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점검을 해볼 게 있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되게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적을 만들면 안 되니까 일단 거대한 적인 미국이 있다 보니까 챙길 건 좀 챙겨야 되잖아요. 네. 예, 다 적으로 돌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좀 챙겨주려나 이런 생각도 일부분 드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한한령 해자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콘텐츠, 뭐 영상 이런 쪽이 뜨기도 했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수혜가 가능할까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은 이제 직접 커버를 하시니까 네. 그 상황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예. 이게 연초에 한한령 관련해서 기사가 떴을 때
엔터주를 비롯해서 중국 관련에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다만 국내 게임주는 기대와 달리 반응을 많이 못했어요. 오히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안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중국 게임 시장이라는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국가의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당국의 허가보다는 심의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청소년 등급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보통 출시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받는 거를 저희가 판호를 발급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자 판호 발급, 그러니까 해외 게임사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이 굉장히 좀 엄격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 사드 사태로 촉발된 한한령 이후에 외자 판호 발급이 뚝 끊겼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뚝 끊겼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판호 발급이 되면 중국 쪽의 기대감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한령이 지금 현재 해제되는 기대감이 있기 전부터 사실 판호 발급은 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의 외자 판호 발급은 사실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외자 판호 우리나라가 판호 발급을 받고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기대만큼의 게임 순위가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중국 시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노다지라고 하죠. 게임을 출시하기만 하면 많은 수익성을 이제 보장되는 시장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이제 한한령이라는 기간을 지나고부터 지난해부터 이렇게 보니까 외자 판호를 발급받아도 딱히 그렇게 성과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한들 이제는 우리가 중국 게임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되는 상황,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중국 게임이 오히려 우리나라 게임 순위에서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한령이 단순히 완전한 수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뼈 때리는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K게임들이 그만큼 중국의 게임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쟁력 저하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많이 따라잡혔다고 보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게 많은 수익성을 보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게임 퀄리티가 얼마나 높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쪽에서 게임들을 되게 많이 배워갔어요. 네. 그러니까 배워갔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은데 많이 배워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배워간 걸 통해서 이제 더 좋은 게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언젠가부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까지 이제 중국 게임들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최근에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중국은 카피. 네. 좀 저속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네. 모방. 네. 그런 거 진짜 잘하는구나. 결국 따라잡히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거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게임주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게임 업계도 엄청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네. 그래서 신작 발표도 이제 줄줄이 대기 중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인조이는 뭐 좀 성공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읽혀지고 있나요? 예. 국내 역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따라서 회사들의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N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대작으로 결국 하반기에 아이온2 그리고 LLL이라고 하는 슈팅 장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트랙을 다 쓰고 있습니다. PC 콘솔에서도의 슈팅 장르를 통해서의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이온2를 통해서 전통적인 MMORPG 시장에서도 또 유저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PC 콘솔 쪽에서의 계속 영향력을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전통 MMORPG 프로젝트 Q라고 하는 전통 MMORPG 신작도 가지고 있지만 크로노 오디세이라고 하는 PC 콘솔 작품도 지금 대기 중이고 또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피해 거지 DLC를 출시를 하면서 좀 글로벌 유저들로부터 소구력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두
보통은 두 트랙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좀 성장 전략으로 먹힐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부진했던 주가들을 기록했던 게임주들에게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주가가 되게 좀 잘 나갔던 회사들이 더욱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따라잡히고 있고 뭐 추격이 거센 건 어쩔 수 없고 올해는 좀 반등의 모멘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작 발표도 줄줄이 있으니까 기대만큼 잘 나올 수 있을지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게임주는 워낙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지, 현실화될 수 있는지가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실적 시즌 말이 나와서 말인데 크래프톤, 네오위즈뿐만 아니라 넷마블, W게임즈 1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보세요? 좀 포인트 될 만한 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두각을 나타낼 거는 역시 크래프톤일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 지난해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왜냐하면 배틀그라운드 IP가 굉장히 우상향, 이제 트래픽이 우상향하면서 이제 좋은 실적을 냈는데 지난해 연말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5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진 트래픽이 좀 기저로 작용을 해서 올해 실적 성장이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1분기에 그 우려를 불식시키듯이 더 높은 트래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PC 매출에서도의 좋은 성과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매출 순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낼 것 같고 특히 인조이까지 이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얹어져서 가장 이제 실적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크래프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도 한때는 정말 지지부진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가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흐름을 뒤집으면 또 굉장히 빠르게 추격해 오는 뒤집는 흐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놀랍습니다. 어쨌든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이제 실적으로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주주분들이 기분 좋아할 만한 그런 네. 이슈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주 탑픽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주와 차선호주 두 개를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최선호주로는 크래프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실적과 신작 둘 다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PC, 모바일 할 것 없이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신작 같은 경우에도 인조이를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100만 장 판매한 성과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신작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티카 2를 비롯해서 신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안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선호주로는 네오위즈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두드러지게 막 엄청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결국에는 올해 중순에 있는 피해 거짓 DLC를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 내년도까지 좀 신장 모멘텀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피해 거짓 DLC를 통해서 실적으로 좀 기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글로벌 유저들로부터 네오위즈가 개발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런 소구력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오위즈도 한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분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오위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호주는 크래프톤입니다. 실적 안정감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그리고 차선호주는 네오위즈인데 이거는 실작. 맞죠?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좋은 점수 주셨습니다. 게임주 투자 전략 아무튼 잘 가는 올해 응원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또 과제는 있지만 성공으로 좀 연결시키길 바랄게요. 오늘 정의훈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의 자세한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옵니다. 이번 주에도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정리해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하고 내일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과연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의 잡음이 있는 한빛반도체와의 약간의 트러블, 이건 또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SK하이닉스의 앞으로의 방향성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K하이닉스의 컨센서스, 실적 컨센서스를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찾아봤는데 뭐 좋은 평가 일색이더라고요. 일단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FN 가이드 자료를 보니까 매출은 1분기에 17조 2,100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영업이익이 6조 5,590억 원 일단은 컨센서스 평균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127%가 증가한 수치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SK하이닉스의 HBM을 달라 해서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엔비디아에만 줄 서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에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 HBM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 정도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6조 5천억 원대인데 지금 실적 발표를 점점 카운트다운 다가오니까 시장에서 지금 영업이익 7조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분기 영업이익이 7조가 넘어갈 수 있을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액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비교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죠. 잘 나왔다,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하면서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자, 생각을 해보시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면 반도체만 딱 봤을 때는 3조 원대라고 그때 저희가 예상을 추측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7조 넘어가면 반도체만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2배가량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일 아마 장전에 발표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 투자자분들 또 주주분들이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실적은 SK하이닉스 이렇게 좋은데 최근에 한미반도체와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한미반도체는 갑자기 IR을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지난 22일에, 원래는 4월 22일에 국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1분기 실적 발표 5월 15일 이후에 IR을 진행하기로 하겠다라고 한미반도체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SK하이닉스와의 뭔가 트러블 때문이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SK하이닉스와 새 TC본더 입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뭔가를 발표하기도 애매하고 IR을 진행하면 그런 질문들이 쏟아지겠죠. SK하이닉스랑 무슨 지금 안 좋냐? 왜 그러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바로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IR을 연기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회사 왜 싸우는 걸까요? 싸운다기보다는 왜 자꾸 뭔가 삐끗삐끗 어긋나는 주파수가 안 맞는 걸까? 자,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서운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자, 우리 TC본더만 함께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하나세미텍의 TC본더를 사는 거야? 라고 반응을 한 것이죠. 자, 하나세미텍과의 TC본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SK하이닉스 쪽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근데 문제는 그동안 7, 8년 동안 한미반도체 TC본더만 사용했던 SK하이닉스인데 지금 다변화하려는 약간 이제 한눈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거겠죠. 하나세미텍과도 지금 계약을 했고 싱가포르 장비사 ASMPT라는 회사랑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한미반도체 이제 약간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까 하나세미텍의 TC본더는 30에서 35억 원 정도의 가격에 샀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지금까지 한 25억에서 29억 정도의 대당 매입을 했다는 거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세미텍은 더 비싸게 사주느냐 이런 것들이 약간 서운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최근에 가격 제품
제품 가격 28%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이런 맥락 때문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약간 서운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운한 건 마찬가지다. 너희가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SK 하이닉스랑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에도 지금 뭔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거는 마이크론 넘는 건 좀 선 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마 SK 하이닉스도 불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HBM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12단 HBM3E를 지금 퀄 테스트 엔비디아 통과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마이크론이 점점 잠식할 수 있다, 먹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SK 하이닉스로서는 민감했겠죠. 이런 부담 때문에 우리도 서운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그러면 우리도 한미반도체 말고 다변화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뭐가 한미반도체의 입장이 SK 하이닉스의 입장이 뭐가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둘 다 서로 서운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이게 결국에 엔비디아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렇게 다변화하고 마이크론도 SK 하이닉스도 밑에 다변화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어쨌든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잘 될 수 있게 좀 좋은 타결점을 만들어서 SK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도 좋은 실적 발표하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내일 기대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강세 힘으로 네. 페이스가 괜찮습니다. 네. 오후장도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지길 바랄게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